안녕하세요. 창업특강 진행을 맡게 된 메이커스페이스 합당 김하은입니다. 창업특강 시리즈 벌써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지난달 첫 시리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몇 분 보이시네요.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기 앞서 전체적인 창업특강 시리즈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달에는 브랜드,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인 브랜더진 고정원 대표님을 만나 뵀고요. 다음 달에 진행될 창업특강 마지막 시리즈는 연세대학교 모정린 교수님께서 로컬 브랜드와 청년 창업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니까 마지막 특강까지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 메이커스페이스 교수이신 김송희 교수님이 짧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i7의 김송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특강도 정말 유용하고 진짜 그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특강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님도 제가 이제 자료를 먼저 봤더니 너무너무 알짜배기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함께 오신 분들한테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연자 조수민 선임님을 소개하고 바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1시간 정도 진행되고 특강 이후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수민 선임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컨설팅 그룹인 맥켄지앤컴퍼니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얼리팀에서 심사역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수민 선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직 연사라는 소개를 들을 나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 담당 이헬렌 교수님과 친해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저도 이제 연대 UIC 13학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대 동문분들과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C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VC를 만나기 전에 알면 좋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사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VC를 꼭 만날 필요도 없고 VC의 돈을 꼭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인가? 네, 그래서 그 전에 제 자기소개를 한 번 더 드리면은, 저는 이제 UIC 13학번 경제학과로서 여기서 이제 1년을 보냈고, 여기 다시 한 9년 만에 오니까 송도의 발전에 너무 놀란, 저는 그래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았고요. 졸업을 하고 이제 맥킨지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컨설턴트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MBA를 준비를 해서 MBA를 갔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뭐 미국에 안 가도 되고 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 해서 정말 도와주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저를 좋아해 주셨고, 저도 VC라는 일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MBA는 휴학을 하고 이제 눌러 앉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심사역으로 근무한 지는 한 1년 반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있는데, 다 제가 첫 투자를 한 거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넘겨주신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투자를 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모바일 서비스를 되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실 것들은 당근마켓이나 런드리고, 뭐 결혼 준비하셨던 분들은 웨딩북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고, 오프라인 북클럽, 트레발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실버케어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한국시녀연구소, 이런 식의 서비스 스타트업을 되게 많이 맡고 있고, 이커머스 분야도 되게 좋아해서 퀸잇이라는 4050 패션 커머스를 운영하는 라포랩스, 그 다음에 그 라포랩스의 자회사인 팔도감, 주얼리 이커머스인 아몬즈도 담당을 하고 있고, 메스프레소 콴다라는 뭐 AI 교육 앱을 운영하는 메스프레소도 하고 있고, AI 딥테크 회사로는 드론 회사인 비가라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회사는 뭔가 AI 이런 거 투자를 안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저의 선호도가 반영된 그런 거고 심사역마다 뭐 너는 이거를 담당해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성향에 따라서 그쪽 분야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테크 쪽이 아니고 시장 분석, 뭐 산업 분석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바일 서비스나 커머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여성 심사역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또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으로서 이커머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트렌드가 어떠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VC를 만나기 전에 알면 좋을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벤처 캐피탈을 만났을 때 그 과정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마 사전적 정의일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력은 뛰어난데 자금력이 부족한 초창기의 스타트업에 뭐 자금 등등등을 지원을 해서 주식을 받는 그런 금융 자본이다. 근데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 돈 5억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벤처 캐피탈이 5억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개발사 A가 있어요. 이 팀원분들은 굉장히 훌륭해요. 다 엄청 좋은 게임 회사 출신 창업자분들이고 개발력이 있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출시한 게임들은 안타깝게도 잘 되지는 못했고 이미 남은 현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펀딩을 돌고 계시고 이 마지막 펀딩을 돌면은 투자자는 10%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그 회사는 이제 폐업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기회는 디저트 카페예요. 엄청 뭐 훌륭한 요리사시고 이번에 디저트 카페를 열고자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는 순수익의 30%를 배분을 할 거다. 이 디저트는 맛있기로 소문이 났어요. 이게 두 번째 기회고 마지막 이제 투자 기회는 전화 영어 앱인데 이미 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연매출 30억 원 정도 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투자를 받는 건데 이 투자자들한테는 지분을 주는 건 아니고 연간 12%의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세 개의 기회가 있다면은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럼 이게 만약에 제 돈이에요. 제가 5억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5억이 있다 하면은 B 아니면 C에 투자를 해야죠. A는 와, 이 5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5억이 50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걸기에는 저의 돈은 너무 소중하니까 못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벤처 캐피탈이다 하면은 저희는 무조건 A에 할 거예요. 뭐냐면 일단 B랑 C는 지분 투자가 아니에요. C는 뭐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대출에 가깝죠. 이자를 되게 많이 주는 좋은 대출. 근데 벤처 캐피탈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 같은 곳이 아니고 지분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B 역시 지분 투자도 아니고 디저트 카페가 물론 잘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막 10배, 100배 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게 프랜차이즈를 엄청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글쎄요 온라인으로 뭘 팔기 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카페 하나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10배 성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돈과 개인의 돈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안정적인 이자를 추구하는 그런 자본이 아니고요. 리스크가 높지만 최소 10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산 투자를 합니다. 펀드 하나를 운영을 할 때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그럼 누구한테 안 맞냐? 나는 그냥 디저트 카페 같은 소규모 자본의 사업을 운영을 할 거다 하면은 벤처 캐피탈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에 VC의 돈은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리스크 없이 나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전화 영어 앱처럼 그냥 안정적으로 연 뭐 5%씩 성장을 한다. 그것 역시 VC가 추구하는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 회사는 내 뜻대로 가야 한다. 이거는 대출 뭐를 해주는 사람은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는 주주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의권이라는 게 생기고 굉장히 일단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남의 말 듣기 싫다 하면은 VC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평생 함께 가자. 이걸 원하신다면 이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펀드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혼이 정해진 결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8년에서 10년 후에는 어떻게든 돈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가고 싶은데 하면은 VC의 돈은 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VC보다는 엄청 부자인 그냥 개인의 돈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만기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단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채용이 유리합니다. 그냥 뭐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스타트업에 이직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그 스타트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뭐 현금은 얼마 있으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력은 얼마나 되는지 경쟁은 어떤지 이런 거를 공개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기가 힘든데 VC가 투자를 했다는 거는 뭐 회계 실사도 하고 나름 실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누군가가 이미 체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용에 훨씬 유리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100억을 투자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사도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리크루팅을 하는데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략 개발과 뭐 사업 협력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투자사마다 되게 다른 것 같고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투자자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걸 받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 나는 투자자들이 나한테 최대한 아무 말 터치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최대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는 그걸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후속 투자랑 엑싯을 도와준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10억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IPO까지 가기에는 되게 많은 여정이 남아 있을 거고 돈을 이미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끊임없는 투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의 매년마다 돌아오는 펀딩을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다른 투자자도 많이 알고 있고 투자라는 프로세스를 많이 겪어봤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VC가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이제 또 성장이라는 멈출 수 없는 기차를 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 뭐 투자를 했어요. 그냥 주주로서.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번아웃이 오기도 했고 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접을 거다. 이러면 이제 주주는 굉장히 황당하죠. 나는 얘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근데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라면은 뭐 그 대표님과 제가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제 VC에 투자를 받았으면은 투자자의 끊임없는 전화를 받게 되겠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게 많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간다라는 말씀을 대표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창업을 한다 하면은 돈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VC가 싫다 하면은 이제 조달 규모와 유치 난이도가 다 다른데 제일 쉬운 건 내 돈. 내 돈으로 하면은 내 지분도 안 뺏기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내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남의 돈을 빌려야 하는 단계가 오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다음으로 쉽고 친절한 돈이 이제 정부 지원금. 정부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지분율도 많이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도와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VC 등등에게서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지분율을 빼앗기지 않고 지분율을 안 뺏긴다는 뜻은 회사를 조금 더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요.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주식의 가치를 같이 높여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VC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VC도 자기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돈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C의 삶도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죠. 저희도 많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마다 되게 다른데 보통은 뭐 연기금, 뭐 대학 기금, 뭐 되게 많은 공제회들, 뭐 보험사, 아니면 그냥 뭐 회사들, 아니면 굉장히 부자인 개인들, 이들의 돈을 조금씩 위탁을 받아서 펀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펀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뭐 10개에서 20개 사이에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VC들도 LP들, 저희한테 돈을 주신 분들한테 보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분기마다 저희가 보고를 하려면 저희 포트폴리오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한테 귀찮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연도들을 보면은 거의 매년 1개, 2개의 펀드를 만든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매년 그때그때 규모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걸로 투자를 하고 돈을 다 썼다 하면은 내년도에 또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펀드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VC마다 선호하는 시리즈가 달라지고요. 거기에 조금 더 잘하는 VC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시리즈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같이 창업할 팀을 모았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드 단계라고 부르고요. 정말 씨앗이니까. 그래서 시드 단계에 본인 돈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시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주변 지인들. 주변 지인들 아니면은 정말 얼리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따 리스트는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MVP 수준의 앱을 만들던지 뭐 제품을 만들던지 하게 되고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앱을 만들었으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제품을 만들었으면 원재료 값이 들 거고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투자를 받게 되죠. 그때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프리-시리즈 A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시리즈 A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베타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 잘 된다. 근데 그러면은 돈을 버는 상태면 제일 좋겠지만 돈을 못 버는 상태면은 이제 또 마케팅비를 태워야 되고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원재료가 더 많이 들고 뭐 사무실도 더 큰 데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이제 조금 더 나아진 지표를 가지고 저희 돈을 더 주세요. 이제 시리즈 B를 갑니다. 잘 돼요. 그럼 이제 또 사업 확장을 합니다. 또 돈이 필요하죠. 시리즈 C가 되고 D가 되고 이렇게 점점 알파벳 숫자가 커지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두가 원하는 건 엑싯인데 엑싯의 방법은 IPO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M&A가 되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펀드마다 규모나 목적이나 만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 저희는 작년에 만들었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1,000억짜리 펀드이고 코리아 얼리에 집중을 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시리즈 프리-A부터 A까지 투자를 하고 선호하는 투자 티켓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선호하는 투자 규모는 10억에서 50억 사이. 그래서 10억에서 50억 사이를 한 15개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펀드고요. 뭐 신문 기사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주 목적이 되게 다양하게 설정된 펀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도 있고 농수산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성 특화 펀드도 있고 이런 좀 특이한 주목적이 설정된 펀드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펀드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창업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펀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목적이 설정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런 특이한 분야의 창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한 벤처 캐피탈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펀드 만기는 다 다른데 그거는 회사 전략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 투자 단계별로 어떠한 VC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정말 초기에
한 5천만 원 이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회사를 키우는 거에 같이 도움을 주는 회사들을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유명한 곳들은 프라이머, 뭐 스파크랩스, 매시업 엔젤스 이런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 단계 투자사들도 되게 많아요. 스프링캠프, 보넨젤스, 카카오 벤처스, 뭐 퓨처플레이, 페스트 벤처스 이런 곳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거의 아이디어와 팀 뭐 이 정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단계고 조금 더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지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포함해서 뭐 알토스, 한국투자파트너스, 뭐 캡스톤, 에이티넘, KB인베, 하나벤처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들은 이 단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C, D, E, F로 가면은 조금 더 펀드의 사이즈가 큰 곳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제 해외 펀드들이 이때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세콰이아, 뭐 굿워터 뭐 이런 곳들 아니면 이제 캐피탈사들, 사모펀드들 이렇게 돈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대표님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투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수익 창출에 조금 한 발 더 다가가는 뭐 프리 IPO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면은 뭐 유익한 것 같아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국내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빠르게 커왔어요. 그래서 이 신규 투자액을 보면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21년도에 7.7조가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었고 이게 몇 군데에 투자가 된 거냐면 2,500개의 기업에 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반기에도 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성장이 있었어요. 분야별로 보면은 뭐가 제일 많았냐 하면 이게 오른쪽인데 ICT 서비스, 그다음에 이커머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그 서비스와 이커머스 분야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었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게 바이오, 네, 바이오 스타트업들도 많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꽤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미국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GDP 대비 0.22%까지 올라왔고 이게 전 세계에서 4위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고 그러면 이 VC들도 같이 커왔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만큼 VC라는 그냥 회사 자체도 되게 많아져서 지금은 220개의 VC가 있어요. 저도 다 모르고 되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을 텐데 다 알 수 없고 나중에 뭐 어디서 연락이 왔다 하면은 그때 찾아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곳에 집중하는 회사구나. 보통 이러한 곳들에 투자를 했구나. 그 다음에 심사역들은 보통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는구나. 이런 걸 그냥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니콘도 굉장히 많아졌고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 버티컬,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는 1등이다라는 회사에 돈이 더 몰리는 거죠. 그러한 경향들이 보였었고 원래는 IPO만 이제 엑시 시나리오로 저희가 봤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M&A도 되게 많아져서 M&A로도 엑시시 가능하구나라는 걸 봤었고 저희 회사가 투자한 것 중에서도 하이퍼커넥트랑 레디시 미디어, 뭐 수아랩 이런 게 굉장히 대규모 M&A를 통해서 엑시스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타트업의 위기다,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그걸 되게 느끼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밸류가 비싸도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몰리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상장 시장이 무너지면서 저희도 같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예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MAU가 얼마나 크는지 이런 것만 봤다면은 이제는 진짜 레베뉴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그 뜻은 상장 시장에서 얘가 이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투자가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면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잘 모르겠고 네,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VC와 첫 미팅 때 어떠한 얘기를 나누냐라는 걸로 넘어가면은 이제 VC를 만난다, 이제 투자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첫 미팅부터 계약 체결까지로 봤을 때 두세 달은 잡고 가라고 저희가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그만큼 꽤 긴 프로세스이고 이거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처음에 VC 심사학이랑 만나게 되죠. 뭐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뭐 2대2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기회가 닿아서 일단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저희는 돈이 얼만큼 필요하고 그래서 펀딩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심사역이 그걸 열심히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역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은 보통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심사역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주간 회의 같은 프로세스가 있고 한 주에 심사역은 되게 많은 회사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회사를 만났고 각각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얼마를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고 이 회사는 좋은 것 같고 이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이 회사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싶고 이러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고 다른 분들도 내가 뭐 비슷한 회사 봤었는데 그거 좋아 보인다. 아니면은 그거 안 되더라. 이런 피드백들을 주게 되고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뭐 이러한 이유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걸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표가 더 있나요? 아니면은 고객사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연락처 3개만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추가 질의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의 과정은 그 스타트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첫 미팅 때 이미 너무 잘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드렸는데 마케팅 지표 저희도 잘 몰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가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데에는 뭐 2주에서 8주까지 다양한 시간들이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추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 이 회사는 진짜 심사역으로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투자팀 전체가 모여 있는 곳에 IR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하고 I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전체 IR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대표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 오셔서 발표를 뭐 1시간, 2시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추가 질의를 하고 그랬을 때 반응이 좋다. 이 회사는 진짜 우리 투자를 해보자. 근데 투자를 하자라는 결정이 잘 안 나요.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사역은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그냥 IR 때 나왔던 얘기들 플러스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의 경쟁 상황은 어떻고 조금 더 이제 재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죠. 이 회사에 뭐 1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이게 몇 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몇 %가 되는 건지 이러한 엑시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고요. 이 보고서를 갖고 저희 회사 투자팀들끼리 다시 투자심의위원회 IC라고 하는데 IC를 엽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커미티를 통과를 했다 하면은 그때 이제 회계실사에 들어갑니다. 회계실사는 저희가 뭐 사모펀드들이 하는 것처럼 꼼꼼히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꼼꼼히 할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세금 잘 내고 있나 뭐 부정회계 없나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기는 한데 어쨌든 회계법인을 써서 회계실사를 하고요. 회계실사가 통과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계약서 조건들도 보여드릴 텐데 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논의는 뭐 빠르면 하루 이거 계약서 좋아요 사인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왔다 갔다가 많이 일어나면은 뭐 2주, 3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이제 보통 첫 미팅부터 이렇게 더해서 2-3달 정도가 걸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약까지 되고 돈을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후 관리라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종종 만나서 회사 잘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지 그다음에 저희도 분기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요새 지표는 어떠한지 이러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첫 미팅을 할 때는 사업 속에서 IR 덱을 들고 가실 거고요, 보통. 그래서 이 IR 덱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통과했으면은 투자팀 전체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의 마음을 샀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회계실사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계약 체결을 할 때는 협상을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와 자주 그냥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가 그럼 도대체 뭐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덥지? 잠시만요. 네. 자, 일단 그 사업 계획서의 톤 앤 매너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톤 앤 매너는 이제 VC는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쉽게 그냥 유치원생한테 설명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좋고 이제 장표는 간단하게 메시지가 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했고 왜 앞으로도 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어떤 게 미흡한지 이번에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게 미흡해서 잘 못할 거예요가 아니라 미흡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것이고 이 돈을 받으면 이 미흡한 것이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잘하는데 CTO가 없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연봉 계약을 더 잘해서 더 훌륭한 CTO를 모셔올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진짜 너무 잘할 수 있고 지금 마케팅 지표가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마케팅을 더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마케팅만 하면은 더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실 텐데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면은 VC가 의심부터 하고 들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네. 그래요?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그럼 내용은 뭐가 들어가냐?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거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그들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이 나은지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클 시장인지 줄어드는 시장인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 돈을 받았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3년에서 5년 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재무적으로는 매출은 얼마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팀이 이 사업을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되게 많은 걸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타겟 시장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MF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프로덕트 마켓 핏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진짜 풀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문제가 이 세상에 원래는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새로 생겼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보통 저희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라고 하면은 심사역들은 믿지 않고 그러면 심사역들이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심사역은 분명히 조사를 할 테니 그 조사를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뭐 우리랑 똑같은 데는 당연히 없지만 비슷한 형태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런 데가 있었고 그런데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이 낫다. 근데 그 경쟁을 바라볼 때도 조금 더 저는 넓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창고에 재고 관리를 도와주는 드론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재고 관리를 드론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에서는 이 회사가 제일 잘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재고 관리를 꼭 드론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게 원론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드론으로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싶어가 아니라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싶어고 그거는 로봇이 하던 사람이 하던 드론이 하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왜 꼭 이걸 드론으로 해야 되는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사는 다른 드론 회사들이 아니라 이 재고 관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이런 데가 있고 뭐 로봇을 잘 만드는 데는 이런 데가 있고 이제 드론으로는 이런 데가 있는데 뭐 드론이 제일 설치하기가 쉽다든지 제일 싸다든지 무언가의 이유로 드론이 제일 필요하고 그 드론 회사 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기술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니 조금 더 설득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말을 분명히 물어볼 텐데,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장은 클수록 좋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최대한 뾰족하게 좁은 시장을 타겟해서 그 안에서 이기는 게 좋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저희가 TAM이라고 부르는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진짜 잘 컸을 때 전체 시장, 이거는 클수록 좋고, 근데 SOM이라고 부르는 Service Obtainable Market, 지금 당장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장은 뾰족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은 처음에 전국에서 오픈을 한 게 아니라 판교랑 분당에서만 오픈을 했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판교 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옵테이너블 마켓은 판교인 거죠. 근데 판교에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먹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도 하고 계시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먹을 건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런칭하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할 돈도 없거니와 뭐 한국에 한 명, 일본에 한 명이 당근마켓을 쓰고 있으면 그 두 명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성공을 일단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뾰족하게 하고 결국은 근데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시장인데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SOM은 작겠죠. 근데 우리가 다 컸을 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최소 몇 천억, 더 좋은 건 몇 조는 돼야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뭐 시장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떡하냐? 심사역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인데 뭐 4050을 타겟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비교적 쉽죠. 이제 국내 패션 시장 규모라는 게 존재하고, 왜요? 존재하고 그거에 뭐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을 곱하면 되니까 비교적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물류 창고 재고 관리에 들어오는 시장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으로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쓸만한 물류 창고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지? 전 세계는 뭐 아직 못 갈 테니까 미국에 몇 개 있지? 미국에 한 3,000개 있대. 근데 그 물류 창고도 사실 타입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을 쓰려면 이게 박스 형태로 쌓여져 있는 물류 창고여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뭐 한 30%다. 그러면은 그 30% 내에서
이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사람 한 명을 대체하는 것만큼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곱셈을 하는 거예요. 3,000개 곱하기 30% 곱하기 연 3,000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하면 이만큼은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는가?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히 큰 시장인가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 커질 시장인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하는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으면은 그건 너무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 요새 신생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신생아를 타겟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나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마켓 쉐어는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이 더 빨리 줄어들면은 이거는 나는 잘하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인데 반대로 고령화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 고령화 시장을 타겟을 한다면 나는 마켓 쉐어를 그냥 10%만 유지해도 시장 자체가 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령화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 시니어 연구소라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얘기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나 앞으로는 낼 거다. 이거를 물어보게 되고요. 예전보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MAU가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 거예요. 가 먹혔다면 지금은 MAU가 그럼 그렇게 빨리 컸는데 이들한테 광고를 팔 건가? 아니면 직접 물건을 팔 건가? 아니면은 뭐 광고를 안 보게 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붙일 건가? 이런 모델을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플러스 이게 조금이라도 검증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전체 유저를 대상으로 시도는 못 해봤어도 뭐 아주 일부의 유저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광고 수익이 얼만큼 나왔다라든지 아직 안 붙였지만 포텐셜 광고주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좋아했더다라든지 조금이라도 검증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표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거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표라는 거는 매출, 비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매출을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을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일단 MAU가 얼마세요? 그 다음에 그 MAU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구매를 하고 있으세요? 하면은 MAU 중에 10% 정도가 구매를 한다 하면 되게 좋은 거고 10% 미만이면은 왜 이렇게 구매 전환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구매자들이 평균 단가 얼마나 돈을 쓰세요? 막 구매를 많이 하는데 10,000원씩밖에 안 산다. 아, 그건 너무 힘들죠. 근데 만약에 그 구매자들이 다 돈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씩 쓴다 하면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리텐션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데 한 번 잡은 고객이 계속 돈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들어왔는데 떠나 하면은 저희가 마케팅비를 또 써서 새로운 사람을 잡아오든지 얘를 다시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수익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리텐션을 또 물어보고 네, 그 정도를 물어보는 것 같고 이제 리텐션 뭐 이커머스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 서비스다. 뭐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근마켓은 한 달에 한 번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거의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럼 MAU 대비 DAU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중독성 있게 매일매일 들어와서 보는 건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루에 이거 몇 번씩 들어와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들어와요? 이게 진짜 하루에 3번씩 체크하는 건지 하루에 한 번 보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고 그런 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광고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게 다 이 사람이 광고를 몇 번 보느냐거든요. 광고는 한 번 볼 때마다 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한 지표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을 보내주실 때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이제 J커브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프로덕트 마켓핏이 딱 맞았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게닉으로 계속 들어오더라.
그럼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수익성이 나아지겠네. 이러한 얘기인 거고 아니면은 내가 뭘 더 안 했는데 떠났던 유저가 알아서 들어오더라. 그래서 리텐션 커브가 스마일 페이스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 막 떠나다가 다시 들어와. 그게 당근마켓 같은 경우였어요. 안 쓰다가 주변에서 다 쓰네. 아, 다시 써봐야지. 뭐 이런 그런 식의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갖고 앞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성장을 한다면 혹은 이대로 마케팅을 한 달에 뭐 10억씩 쓴다. 그러면은 한 명을 데려올 때 이거 CAC라고 부르는데 한 명을 데려올 때 뭐 3천 원이 든다. 그러면 10억 나누기 3천 원 하면은 한 달에 뉴 유저가 이만큼 들어오겠네. 근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뭐 10%가 구매를 한다고 했고 10%가 10만 원씩 쓴다고 했으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음 달에는 몇 명이 남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50억을 넣으면은 내년에 얼마까지 가겠다. 이러한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추정을 심사하게 먼저 하기 전에 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표분들이 직접 그 추정을 해서 엑셀을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그거를 당연히 믿지 않고 그거의 가정을 많이 바꾸면서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무언가를 보내주시는 건 중요해요. 그거를 대표님들도 생각해 보셨다는 게 저희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팀. 그래서 팀 멤버들이 누구고 뭐 어떠한 경력을 가졌다. 근데 이 조합이 왜 좋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마케팅을 진짜 잘하고 이 사람은 앱을 잘 만들고 뭐 이 사람은 뭐 사업적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잘한다. 이러한 식으로 좋은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할 수 있다. 혹은 경쟁 팀들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뽑을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 당근마켓이 2018년도에 시리즈 A를 받을 때 저는 이 회사에 없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내 모바일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거고 타겟은 이제 전 국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전국에 맘카페들이라는 게 엄청 많은데 이 맘카페들의 유저 수를 더하면은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타겟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맘카페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고 있는 게 사실 중고거래다. 우리는 이것을 일단은 제공을 할 거고 돈을 어떻게 벌 건데 하면은 중고거래 수수료로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바일 지역 광고를 타겟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당근마켓 안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모바일 지역 광고라는 게 돈이 충분히 되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게 사실 어떤 시장이냐면은 그냥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있잖아요.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단지 시장 통계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1년에 몇천억 되는 시장이래요. 전단지 시장 플러스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무슨 그냥 뭐 어디 붙어 있는 그런 벼룩 시장에 개조되는 광고들 이런 지역 특화된 광고라는 시장이 있는데 네이버에 올라오는 광고들은 보통 완전 내셔널 브랜드들이고 광고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뭐 트레비앙이다 하면은 네이버에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레비앙이 뭐 송도 정도에는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역에 특화된 광고 서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이걸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주요 지표로서 보여준 거는 매출은 그때 없었고 근데 유저 MAU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었고 이 활성화도라고 부르는 이제 MAU 대비 DAU가 너무 좋았고 리텐션도 좋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번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될 것 같다. 플러스 이제 판교에서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일정한 수를 넘으면은 우리가 마케팅비를 더 태우지 않더라도 알아서 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 방정식을 찾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60억을 투자 유치를 하셨고
60억을 받으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때 판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20개 지역에 추가로 진출을 할 거고 지금은 그때는 광고를 아예 안 했지만 지역 광고라는 것도 런칭을 할 거고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붙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걸 왜 잘할 수 있냐. 이걸 잘 하려면 지역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B2C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의 공동 창업자분들이 다 이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스타트업을 창업한 다음에 카카오에 인수된 경험을 갖고 계셨고 카카오랑 네이버에 재직하실 때도 무슨 동네 서비스 기획 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미 그 안에서 하셨었고 근데 그 서비스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다 바잉이 돼서 그러면 돌아가서 이 타겟층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수익 모델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지표도 좋고 시장도 충분히 큰 것 같고 팀도 좋다.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투자를 그때 했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투자를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제 후속 투자 유치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사랑하는 포트폴리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라포랩스라고 퀴닛이라는 4050 패션 커머스 앱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광고 막 버스 광고, TV 광고 이런 거 시작을 하셔서 김희선이 광고하는 거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고 자, 여기에 비전은 앞으로 중장년을 위한 패션 커머스 앱이 될 거고 타겟은 45세에서 59세 여성이고 이런 여성분들이 뭐 1,000만 명이 있다 그랬나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수익은 이커머스니까 조금 더 쉽죠. 수수료 매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잘 되면은 PB도 직접 런칭을 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 13조나 되는 시장인데 이제 20대, 뭐 10대에서 30대를 타겟하는 뭐 패션 커머스는 굉장히 이미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에이블리, 지그재그, 브랜디, 뭐 W 컨셉, 무신사 너무너무 치열한 시장인데 생각해 보면은 4050을 타겟하는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에이블리에서 옷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옷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백화점에도 5층이 나눠져 있듯이 패션 커머스 앱도 이건 완전히 다르고 약간 중장년을 위한 옷을 에이블리 첫 페이지에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중장년은 새로운 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은 이들이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을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이미 4050을 타겟하고 있는 앱들이 있었고 그럼 그들하고는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하프클럽이나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뭐 다른 기존의 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화면을 하나씩 비교해 주면서 그 앱들은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앱들이고 본인들만큼 모바일 앱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UI UX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예전에 쿠팡이나 티몬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개의 페이지에 막 옵션이 막 50개씩 있고 막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또 글씨도 작고 그래서 중장년 분들은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 회원 가입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결제까지 넘어가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3초 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거고 글씨도 훨씬 큼직큼직하게 할 거고 한 화면에는 하나만 보여줄 거고 결제도 쉽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의 UI UX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왜 설득이 됐냐라고 하면은 지표가 그거를 뒷받침해줬어요. 런칭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고 이게 커머스에 되게 필요한 기능은 예를 들어서 리뷰 기능이라든지 찜하기 기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정말 기본적인 앱을 출시를 했는데 이미 매달 2배씩 성장하는 월 거래액을 보여주셨고 사용자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아직 상품도 많이 없는데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케팅 효율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앱이 이렇게 아직 부족한데도 좋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리뷰도 될 거고 훨씬 더 기능이 추가가 될 텐데 그럼 이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팀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이커머스를 잘한다는 거는 저희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봤냐면 일단 1번
대규모 마케팅비를 잘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상한 데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거를 쓸 것 같은 사람들을 잘 찝어내서 타겟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바일 앱을 정말 경쟁자들보다 잘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또 두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하이퍼 커넥트랑 토스 출신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미 앱 잘 만들기로 소문난 회사들 출신이고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의 전 동료분들 다 너무 잘한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분은 이제 개발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으시고 한 분은 마케팅에 강점이 있으신데 이미 하쿠나라는 앱을 하이퍼 커넥트에서 운영을 하면서 마케팅비를 연 100억까지 썼대요. 하이퍼 커넥트가 또 마케팅을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케팅도 잘하고 앱도 잘 만든다. 잘할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여기도 너무너무 잘해서 저희가 투자한 지 1년 만에 이미 패션 앱 5위까지 성장을 하셨고 거래액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좀 다른 앵글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스타트업 한국시니어연구소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는 아까 두 개만큼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인류의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고 지금 당장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방문 요양센터를 기반으로 한 실버케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타겟층은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노인분들의 주 보호자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계시고 현재의 수익 모델은 이제 방문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리셨다 하면은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걸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그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양 보호사 분들이 집에 와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케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국의 2만 개의 영세한 사업자 분들이 이걸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골목에 보면은 뭐 비지팅 엔젤스, 뭐 스마일 시니어 아리아 케어 뭐 이러한 이름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방문 요양 센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조 원에 달하는 너무 큰 시장인데 모바일 혹은 디지털화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영세한 사업자들이 2만 개라면은 거의 치킨집만큼 많은 거거든요. 정말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그냥 영세하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셨냐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일 시니어라는 가맹 사업 브랜드 되게 오래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하셔서 35개의 지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이 지점들을 늘리면서 전국에 방문 요양 센터들을 많이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수익 모델이 방문 요양 센터한테 사스를 제공을 하고 매출을 쉐어받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방문 요양 센터들을 전국에 깔아 놓으면 이분들한테 크로스셀이나 업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목욕도 제공할 수 있고 방문 간호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노인분들이 필요한 전동 침대, 휠체어 뭐 되게 많은 실버케어 상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특화된 이커머스도 아직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방문 요양이 첫걸음이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 시장 자체도 큰데 고령화로 인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경쟁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근데 이미 지표도 조금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팀이 너무 좋다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팀은 누구냐?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이는 이진열 대표님이랑 CTO 분이 이렇게 두 분이서 공동 창업하셨는데 예전에 마이돌이라고 글로벌 서비스 막 다운로드 1,400만 건까지 기록했던 앱 개발하시던 분들이고 이러한 앱 개발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실버 케어를 하냐라고 하면은 그 앱 개발했을 때 너무 잘 됐는데 사드에 직격탄을 맞고 나중에 사업을 정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바로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플러스 시장 자체가 빨리 크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딱 여러 가지를 보다가 결정한 게 실버 케어라고 하셔서 저도 그게 바잉이 됐었고
그러면은 뭐 앱은 잘 만들 것 같고 사업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실버케어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들도 그걸 너무 알고 있고 그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마일 시니어 관악 지점을 정말 가맹 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아예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실 의지도 있으시고 공부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요양시장에 전무했던 IT 경험을 살려서 이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정말 드문 이 시장에 없는 인재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었죠. 그래서 방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사업 계획서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래서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투자 심사학이랑 잘 미팅을 했다 하면은 첫 미팅 후에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뭐 3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며칠 내로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이 온다. 그건 차라리 좋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물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몇 주 동안 답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사학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주 동안 답이 없으면은 그냥 거절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거절됐는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질문이 온다. 전 이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시 만나자라든지 뭐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그 투자 심사역은 진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은 이미 약간 설득이 됐는데 투자팀의 다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대응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되게 많은 회사들을 만나지만 1년에 투자하는 건수는 사실 뭐 4개? 정말 적어요. 그 뜻은 드랍하는 회사가 진짜 많다는 뜻인데 한 번 드랍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안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별로지만 이러한 것들이 될라나? 이게 되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팀이 좀 약한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지표로 보여준 게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다음 라운드 때 다시 오셔서 팀을 보완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팀을 조인했다 혹은 그때는 수익 모델이 없었는데 이만큼 검증을 했다라는 걸로 다시 오시면 돼요. 저희도 그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오래 볼수록 저희도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분은 그때 말했던 거를 다 지켰네. 신기하다. 아니면 말했던 거 이상으로 잘했네. 아니면 말했던 거대로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러한 경험들을 얻으셨고 지금은 이제 될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심사역은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만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이제 투자 유치를 돌 때만 만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만나고 자주 스테이터스를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투자 유치 시작하면은 저희도 마음이 너무 급해요.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는데. 근데 미리미리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회사에 미리 말을 해놓거든요. 내가 이런 회사 만났는데 아직은 투자 유치 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거다. 그러고 뭐 한 3개월 있다가 거기 이번에 뭐 월거래액 100억 달성했대요. 또 이렇게 말 한번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내부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만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 유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이런 것 굉장히 귀찮죠. 이제 기초 정보라고 하면 정말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주주 명부 뭐 이러한 내용들이고 이제 지표들 그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지표를 물어보니까 실제로 지표를 잘 이미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 투자자한테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갖고 계시면 좋고 계약서들 이전에 어떠한 계약서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거 장표 2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그냥 기본 용어들 설명드리면은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기업 가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기업 가치 뭐 15억에 투자 받았어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사실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축으로는 이게 투자 전 기업 가치냐 투자 후 기업 가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가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가 15억이다. 근데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서 5억을 투자를 했다 하면은 회사의 가치는 이제 20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만큼 신주 발행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투자 전 기업 가치 15억, 투자 후 기업 가치 20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는 이게 fully diluted, 그러니까 완전 희석화된 기업 가치냐, 아니면은 outstanding, 발행 주식수 기준의 기업 가치냐. 이거는 뭐냐면은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스톡 옵션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오려면은 우리가 지금 연봉은 많이 못 주지만 스톡 옵션을 많이 줄 테니 우리 앞으로 이 회사를 같이 잘 키워보자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 스톡 옵션을 뭐 전체 주식수의 10%, 20%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실 거고, 이게 반영된 거면은 완전 희석화 기준이고, 그게 아니라 스톡 옵션 빼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머지 주식수만 보고 한 거면은 발행 주식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이번에 100억으로 기업 가치로 투자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100억이 투자 전 100억인지 투자 후 100억인지 그다음에 아웃스탠딩인지 풀리 달리트든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난 100억인 줄 알았는데 쟤는 80억이라고 이해했다고 하고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저희 100억 뭐 이번에 얼마에 유치하세요? 뭐 100억에 유치해요라고 하면은 투자 전 기업 가치 발행 주식 수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협상을 할 때 조건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또 막 또 한 3-4시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알아두실 거는 벤처 투자자는 보통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주로 투자를 하고, 그냥 우선주가 아니라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붙여요. 근데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비상장 주식이고 저희가 바로 돈을 뭐 빼서 이제 증권사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러한 조건들을 붙이게 되고, 많은 것들은 사실 협상하기 나름인데 통용되는 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한국벤처투자협회 이런 데 가면은 표준 계약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냥 통용되는 텀들이 뭔지 보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벤처 투자자 이제 투자를 받아서 협상을 한다 하면은 혼자 계약서 보지 마시고 꼭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같이 봐라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 너무 길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시간이 되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가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로 왔어요. 오늘 강연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일단은 현장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먼저 질문을 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C는 이미 재무제표상으로 좀 드러나 있는 우량한 기업이 아닌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마땅히 드러난 지표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앞단계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이 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단계마다 좀 다른데 시드 단계다 하면 팀이에요. 그냥 팀이 좋다. 그거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 혼자 그냥 창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한 3-4명 정도의 팀을 모았고 우리는 대충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미 창업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좋은 회사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다던가 하면은 투자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창업이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팀이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시드를 넘어서 프리-A 정도까지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매출은 없더라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지표 같은 거를 볼 것 같고 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기술 스타트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 드론 회사 같이 뭐 로봇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산 단계는 아직 못 왔겠지만 시제품이 있는지 그거 저희가 진짜 뭐 자율주행 배달 이런 것도 다 보러 가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잘 가나 가다 넘어지진 않나 그런 거 기술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 특허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그 기술력을 보증할 만한 팀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창업하신 분이 어떠한 연구실 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레퍼런스 체크라도 해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런 스타트업을 할 때 이거는 늘 나오는 질문인데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학부생 시절에 미리 관심 있게 준비하면 좋을 게 어떤 것일지 설명해. 창업을 하고 싶으면요. 네, 학부생 이제 아마 어, 대학 창업에 관심 있는 네, 네.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는데 어, 그냥 심사역으로서 제가 편안해하는 창업자의 스타일은 이거 진짜 너무 나쁜 말인데 창업을 해본 사람을 좋아해요. 경력 있는 신입을 좋아하듯이. 그래서 창업을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래도 창업 경험이 있으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뭔가 한 목표로 달려나간다는 것이 학생으로서 그냥 팀 프로젝트 할 때 말고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창업을 해보면은 그 능력치가 너무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건 창업 경험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 자본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창업을 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은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창업을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뭐 CEO 스텝 같은 걸로 인턴을 하면서 스타트업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본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약간 앱 개발, 뭐 앱 창업을 할 거면은 그러한 곳에 가서 PO 같은 일을 하면서 인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나중에 같이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생 시절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창업 기회들을 가지고 창업을 미리 한번 그 프로세스들을 경험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받고 싶은데 받을 곳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VC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지, 투자 기회가 어떤 게 있을지 그냥 좀 제너럴하게 이런 투자 기회들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 잘 모르고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시드 단계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프리-A, A, B 정도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거치신 분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이제 공간도 대여해주고 사람도 연결해주고 많은 돈도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하신 상태라면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창업 7년 미만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소진을 해서 진짜 이제 VC의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아마 아직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VC의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데모데이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데 가서 최대한
VC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기회를 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VC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있으면 연결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연계해서 VC들 많이 만나고 네,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얼떨결에 제가 요청드린 거 아닌데 무슨 저희 홍보처럼. 저희도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i7도 사실 이제 창업 정부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좀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외에도 오랫동안 이제 계속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창업 지원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 학과에서도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저 의자에 있는 걸로 네 켜서 가주세요. 그 혹시 로보 아르테라고 로보트 치킨 만드는 회사 아세요 혹시? 죄송해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로보트 치킨이라고 로버트 치킨 네, 알아요. 로버트 예, 치킨. 예, 예. 그 회사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에 시리즈 A로 75억 투자를 받았다고 유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는 맨 처음에 어떤 디저트 카페 같은 데는 투자를 잘 안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로버트 치킨은 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럼 로봇이 뭔가 기술이 추가돼가지고 뭔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심사역으로서 뭔가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업을 진짜 잘 모르는데 네. 그냥 퓨얼리 제 가설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그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겠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의 그 사례는 디저트 카페를 난 하나만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VC는 투자를 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지금은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하지만 나중에는 교촌치킨처럼 많은 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10배, 100배의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매장은 하나만 운영을 할 건데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이 로봇을 여기저기에 공급하겠다였다면은 그것도 투자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로봇이 한 대지만 앞으로 뭐 100대 공급하면서 클 거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혹은 그것도 아니면 뭐 로봇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이 기술을 뭐 어디에 라이센싱을 줘서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던 10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줬고 그게 설득력이 있었다면은 전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약간 민망한 게 제가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오늘 혹시 이게 너무 좋은 PPT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게 공유가 될 예정인지를 여쭤보려고. 죄송해요. 이게 제가 만든 거면 저도 공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저희 회사의 다른 분한테 빌려온 거라서 공유를 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갈수록 질문이 계속 더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VC 입장에서 이제 여행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작년에 그거를 진짜 투자하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심에 올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회사의 뷰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물론 지금은 여행 시장이 죽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앞으로 클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고 2년 동안 여행 산업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투자할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의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 이미 너무 큰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뭐
야놀자 아니면 마이리얼 트립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받은 곳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이미 막 2조씩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이길 수 있을까? 자본력으로는 절대 일단 못 이기고 이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잠깐 질문해도 되나요?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처음에 와서 이제 대표님이 뭔가 피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조금 이제 투자를 받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거절을 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서 재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다시 연락이 와서 어땠다 이런 경우. 그 해에는 못하죠. 다시는 그냥.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웨딩북이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8년 만에 투자를 받으셨대요. 8년 동안 저희가 본 거예요. 그 사이에 사업 아이템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들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놓쳤지만 그 후에 저희 좀 투자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는 저희가 가치를 몰라보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항상 후회를 하냐라고 하면 사실 꼭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밸류는 그만큼 비싸졌겠지만 그 사이에 많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비싼 만큼 리스크를 해소했다. 정당한 가치를 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다시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현장에 질문 더 해주시죠. VC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을 좀 더 좋게 보는 게 있나요? 왜냐면 만약에 혹시 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기업적으로 뭔가 좀 순익 좀 떨어지고 그런 안 좋은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베네핏이 좀 오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팩트 투자사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옐로우독이나 이름이 뭐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예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 사회적인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펀드들을 찾아가시면 훨씬 투자받기가 쉬우실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ESG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투자자나 펀드는 아니고 저희는 그냥 금융적인 리턴을 추구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더 높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는 자제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박성 게임이라든지 너무 음주를 권장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성인적 그런 것들은 못하도록 저희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를 끼치는 건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러 번 질문하셔도 돼요. 저는 또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 이렇게 투자 유치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VC라는 이제 회사에서 하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커리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요새 되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저의 일주일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새로운 회사를 많으면 5개, 많이 없을 때는 한두 개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저희도 서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일주일에 5개씩 만나고 한 달이면은 되게 많은 데를 만났을 거고 그런 데를 투자를 하고 싶은 데가 정해졌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투자 심사 보고서를 쓰고 있거나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한 신규 투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면은 이제 저희 사후 관리라고 부르는 포트폴리오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저희가 아까 계약서에 보여드린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주 동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에 대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스톡 옵션을 추가로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다른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보통은 저희가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동의를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그 서류에 날인을 해서 퀵을 보내고 이러한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주주 간담회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하고 뭐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PR 기사를 조금 더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CFO가 필요하면은 저희가 제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오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남는 시간에는 저희도 이제 LP 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 분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뭐 주간 회의를 하고 그러한 저희 내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럼 또 현장에서 혹시 더 질문해 주세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는 그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마련된 그런 사업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경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를 유치하면 엄청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가장 위험한 기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VC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확신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VC마다 진짜 성격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희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그룹은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아닌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모든 VC들이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쿠팡을 거절한 회사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곳인 것 같고 그동안은 공격적으로 돈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하는 데 집중한 회사들이 성공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코렉션이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는 뭐가 더 잘 될 사업 모델인가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작년까지는 막 빠르게 확장하는 게 좋다라고 배워왔는데 이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시대에 맞는 투자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투자 정신을 갖고 있는 투자사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다르고 투자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특정 산업이 무너진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영화관도 되게 무너졌었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너진 곳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 사업 분야로는 투자를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이 되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들어가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투자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대답이라서 죄송한데 저희는 그럼 앞으로 이거 보지 말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는 여행도 계속 보고 오프라인 기반 사업도 계속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다른 데에 소개를 해드렸더니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기반 사업 안 보기로 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는 뷰가 다른 거겠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다들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거고 그 가설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다릅니다. 다른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긴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회는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소프트뱅크 벤처스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번에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가 크게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그 투자 방식이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바뀌어서 좀 더 방어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 성향을 밀고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 손정희 회장님과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기자회견 하신 거 보고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방어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고 이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잘 되게 하는 거에 앞으로 1년은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는 환경 쪽으로 스타트업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기후 테크나 환경 관련 테크의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유치하시는 심사영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견해가 부족한데 저도 앞으로 그 시장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즈 자체도 좋아질 것 같은데 플러스 거기에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멀티플이라고 하죠. 뭐 본인의 매출 또는 영업 이익 대비 곱하기 몇 배로 평가를 받느냐에 있어서 이 멀티플 자체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뜻은 수익성이 저희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기후테크 뭐 이런 쪽은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고 해서 더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보다 진짜 더 좋을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 마지막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그 책 같은데 보면은 이제 VC들이 이제 플랫폼에 좀 투자하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연사님께서 투자하신 곳들을 보면 플랫폼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플랫폼에 왜 투자하기 싫어한대요? 그게 고객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서라고. 저희는 플랫폼 좋아하는데 네. 뭐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플랫폼이 그러니까 모바일의 시대가 열리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때는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데려오기도 비교적 쌌고. 근데 그래서 그때 중요했던 역량은 일단 1번 마케팅 역량. 내가 얼마나 이거를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조금 더 싼 값에 더 좋은 고객들을 데려올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멀티 사이드, 그러니까 투 사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어랑 셀러가 있던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유저와 유저끼리의 인터랙션이 있던지 이 양쪽의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유저들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양쪽이 잘 밸런스 있게 갈 수 있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그냥 플랫폼 운영 능력인데 이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I UX 뭐 앱 자체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자체가 지금 당장 얼마나 예쁘냐 보다는 얼마나 애자일한 개발 능력과 환경을 갖고 있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이거를 빠르게 수정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앱
그 마케팅 정책이 변화해서 그냥 한 명 한 명 데려오기가 좀 더 비싸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좋은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요. 도대체 남은 시장이 뭐냐? 너무 니치한 마켓만 남은 거 아닐까? 그래서 시장 크기, 그 템이 결국 진짜로 얼마짜리 시장인지 그거를 조금 더 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익성을 너무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플러스 이미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장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질문이 왔어요. 제가 좀 늦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식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를 평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육아 시장에 관해서 혹시 좀 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좀 이제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너무 안 좋은 말을 하긴 했는데, 좋은 이게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줄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한 명 한 명한테 쓰는 돈은 커졌다. 그래서 뭐 고급 유모차다. 뭐 200만 원씩 쓴다. 이런 거면은 뭐 이게 피 곱하기 Q인데 Q는 줄지만 P가 엄청나게 커서 이 시장이 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커진다라는 거를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인구수, 그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고객 수는 줄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만큼 왜 2명 낳다가 1명 낳고 더 적게 낳고 하면서 대신에 그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뭔가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검토할 수 있어요. 이분 네, 검토할 수 있냐? 있다고 하시네요. 검토할 수 있죠.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좋은 강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심사원 중에서 그 창업 경험이 있는 분 몇 %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는 대신에 간섭을 좀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간섭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만약에 스타트업 경험 많이 없으시면 이 중에 서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파트너분이 4분, 이제 파트너 아닌 사람이 7명 있는데 파트너 아닌 저희 7명은 생각해보니까 창업자 출신이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지만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분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저는 컨설팅 출신이고, 한 분은 뱅킹 출신이고, 한 분은 대기업 출신, 다른 2분은 다른 VC나 엑셀러레이터 출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 저희 파트너분들 4분 중에서는 2분이 창업 경험이 있으세요. 2분 다 성공적으로 엑싯도 하신 분들이고요. 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창업자 출신 심사역을 선호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소통을 하고 얼마나 간섭을 하냐, 이것도 투자자 성향마다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회 의석을 가져가고 싶어 하냐 아니냐도 다르고, 각 투자 라운드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100억 밸류에 10억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그 10억을 한 군데에서만 받을 수도 있지만 뭐 2-3군데 나눠서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제일 크게 투자를 한 투자사가 이사회에 의석을 달라고 할 거예요. 저희는 그걸 선호해요. 저희는 항상 가장 큰 투자자, 리드 투자자가 되기를 선호하고, 보통의 큰 하우스들은 그런 걸 선호하는데 그런 거 원치 않고 조금 더 소액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들은 당연히 간섭 없고 그냥 그분들도 근데 LP한테 보고는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리포트를 받는 수준?
이거를 원하실 거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마케팅비 10억을 썼습니다 하면은 왜 10억 쓰셨어요? 5억만 쓰시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일단 저도 뭐 그런 거 해본 경험도 없고 모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달라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현금이 예를 들어서 5억 남았을 때 저희 5억 남았어요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이번 달 현금은 얼마 정도 남았고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내년 정도 할 생각이다 하면은 저희가 보고 근데 내년 너무 빠듯하지 않으세요? 이거 3개월은 잡고 가셔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시죠 라고 하던가 요즘 투자 상황이 뭐 어떠하니까 이러한 투자사들을 좀 만나보세요. 미리 연결드릴게요 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누구 소개해 주세요. 뭐 저희 유능한 CFO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끼리 제휴해서 뭐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몬즈 담당자인데 그게 주얼리 이커머스거든요.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클래스 101이 있어요. 거기랑 제휴해서 뭐 주얼리 클래스 이런 거 여시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직원들끼리 이메일로 해서는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대표님들끼리 연결해드리면 빨리 되니까 그렇게 저희 포트폴리오 누구 소개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하자. 수준이고 저희가 막 데이 투 데이 뭐 이런 거를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들은 게 그 엔틀러 코리아라는 외국인 투자사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데모데이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드 단계에서 선정이 된 팀들은 기업 가치를 20억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하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시장 규모 같은 거 추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딱 나와 있는 경우는 쉽지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추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 가치를 추산할 때도 시드 단계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추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매출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수가 얼마고 이 시장에 있는 다른 뭐 동종업계가 배수가 얼마니까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완전 시드 단계인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업 가치 산정하는지 그리고 그 엔트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싹 다 20억으로 하는데 기업마다 그게 다 다를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시드 단계 투자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제 또 주워 들은 걸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데가 많대요. 시드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뭐 기준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팀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다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 그럼 너희들은 싹 다 그냥 20억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로서 1억이나 2억 정도로 투자를 할 건데 우리가 10% 정도는 원해 지분율을. 그러니까 너의 가치는 20억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럼 왜 1억에서 2억이냐? 왜냐면 1억에서 2억은 있어야 사람들 월급도 주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면은 지금 뭐 월거래액이 뭐 100억이면은 이거 곱하기 얼마 해서 기업 가치는 얼마 이게 통용되는 멀티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두 가지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너네가 지금 한 1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만데 그래서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뭐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러면은 보통 그냥 그거의 10배. 왜냐면은 투자자는 10%를 원하니까. 예.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결국 수요와 공급인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한테 연락 너무 많이 받고 있고 20억 아니야 우리 100억은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사실 그때는 기준점이 없어서 조금 더 경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옛날 유동성이 엄청 넘쳐날 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쭉 그렇게 관례대로 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날 때 그러니까 뭐 니네 잘 나갈 거니까 20억 퉁쳐줄게 뭐 이런 식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시드 단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고 그렇게 일정한 기준을 갖고 투자하는 곳들이 아니라 매번 협상을 하는 그런 VC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만큼 높은 기업 가치를 주장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된다는 거를 투자자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협상을 많이 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한 또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질문이 아주 열띠죠. 네. 첫 번째는 투자하실 때 공동 창업자의 경력만을 보고 투자한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떠실까요? 저희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네. 일단 저희가 초기 단계 투자자가 아니어서 그런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우스의 성격인데 저희는 지표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없이 팀만 있다 하면은 투자를 좀 꺼리는데 근데 요즘에 뭐 기사 난 것들 보면은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위메프 출신의 어떤 분이 나오셔서 뭐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 몇백억 투자를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큰 거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한두 번 만나서 쌓이는 뭐 생기는 믿음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좀 여러 번 알고 있었다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했던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 주변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창업자 한 명이 혼자 잘나서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평판이 좋고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은 훌륭한 직원들을 진짜 많이 잘 빠르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마지막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질문인데 VC의 투자 유치를 제안할 때 이메일로 원페이지 보고서식으로 심플하게 드리는 걸 선호하시는지 혹은 PPT처럼 PPT 양식을 선호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람마다 저는 PPT를 선호하고요. 근데 이메일에 요약을 적어주시는 걸 선호합니다. 둘 다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 요약도 해주시고 PPT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들 궁금한 게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너무 진짜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오늘 함께 와주신 청중분들이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잘 해주신 연사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창업 특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창업 특강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이 8월이니까 9월 말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모종린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런 청년 창업, 골목길 창업 이런 뭔가 트렌드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 창업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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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말씀 잘